네, 지난달 이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5.7%, 5.6%를 기록하면서 좀 다소 진정되나 싶었지만 그쵸. 10월 상승률이 5.7%가 되면서 석 달 만에 다시 오름세를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 보시면 하여튼 6.3까지 치솟다가 네. 그래도 5점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또 소폭 상승하면서 약간 또 인플레에 대한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뭐가 있을 텐데요. 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이 이제 10월에 반영이 돼서인데요. 한 네. 달 전에 제가 여기서 또 9월 물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아직 물가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 가스 요금이었는데 역시나 이 걱정했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전기 가스 수도 상승률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에 이 가장 높은 수준이 23.1%를 기록을 했는데요. 도시가스가 이 무려 36.2%나 올랐고요. 전기가 18.6%, 지역 난방비도 이 34%나 뛰었습니다. 개인 서비스 상승률도 이 앞선 달과 같은 6.4%로 이 6.6%를 기록한 지난 199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네, 지금 한지영 기자 말한 대로 어쨌든 이 전기가스 요금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물가의 기본적인 그 틀을 제공하는 연료비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요금까지 이제 영향을 미친 걸로 나타났는데 네. 사실 정부가 이제 10월에 좀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물가 정점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부가 10월을 정점이라고 본 것에 비해서는 이 물가 상승률이 5.7%가 이 최악은 아니라는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전기, 가스 요금 영향 때문에 10월 정점론 이 여지를 열어뒀지만 6.3%였던 7월 수준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6%까지는 안 오고 그래도 5%대에서 움직이고 네.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오히려 이 7월 정점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운 통계청장이 국감에서 이 물가가 현실적으로 7월이 가장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네. 7월 6.3%를 기록한 뒤에 이 3개월째 5%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유지만 한다면 7월 정점론은 이제 7월 정점론이 대세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 6%는 넘어서지 않을 걸로 이제 통계청은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 더 심하게 안 오른다는 거지 이런 수준이 이 물가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물가지수 얘기할 때 미국 CPI 할 때도 코어 CPI라고 해서 이제 변동폭이 큰 부분 뺀 근원 물가에 대해서 항상 짚어보는데 우리나라 근원 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심한 농산물과 뭐 석유류 그렇죠. 이런 걸 뺀 거를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이 4.8%로 저번 달 4.8%로 4.5%였던 전달보다 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2009년 2월 이후에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또 이 근원물과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이게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그 지수인데 네. 이건 4.2% 올라서 마찬가지로 이 전월 4.1%보다 오름폭이 좀 더 커졌고요. 네. 상승률은 이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다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봐야 그렇죠. 되는데 이 근원 물가가 사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인데요. 외부 이 공급 충격 영향을 빼고 이 경제 내부의 이 근본적인 물가 상승률을 뜻하기 때문인데 그나마 이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게 이 근원 물가잖아요.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근원 물가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지영 기자 말한 대로 어떤 농산물 석유류는 그야말로 뭐 전쟁의 이유다, 뭐 외국의 어떤 변수 때문이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뺀 것도 이렇게 불안했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금리 인상으로도 이제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또 가능한 거여서 아마 이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가들도 짚어봐야 될까요?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식 물가도 이제 8.9% 증가를 8.9%. 했어요. 네, 전달이 이제 9%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전달 9%가 이 30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는데 이거랑 네. 거의 비슷한 지금 상승률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가장 뭐 상승률이 큰 품목을 봤더니 뭐 짜장면 13.2%고요. 김밥도 13% 오르고 갈비탕, 라면, 햄버거가 12%대, 칼국수, 뭐 해장국, 떡볶이, 짬뽕이 1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금이 밀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요동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외식 물가는 서비스 물가가 이제 같이 가미된 거라는 뜻이 되는 게 왜냐면 네.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내가 이 정도로 가격을 책정해도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어떤 자영업자 사이에 이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 정도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곡물 가격이 요동치고 이제는 한 10%대를 올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전반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외식 물가 때문에 집밥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럼 네. 장바구니 물가는 어떤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채소류 가격이 전월 동월 대비해서 21.6%나 21.6%. 올랐는데요. 가공식품도 지금 9.5% 보면은 장류도 다 오르고 라면값도 다 오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좀 다 올랐는데 품목별로 보면 아까 밀가루값 관련된 음식이 올랐듯이 밀가루가 36.9%나 뛰었습니다. 밀가루가 전월 대비 37%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37% 뛴 거죠. 그리고 또 지난달 뭐 김장까지 사실 걱정할 정도로 배추 수급이 좀 힘들었고 또 이 포장용 김치가 품절되는 사태가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배추가 72.3% 올랐고요. 무 같은 경우도 118.1%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엄청나네요. 올랐죠. 네. 네, 그래서 뭐 집밥 먹기도 사실 무서운 지금 상황인데 또 이 체감 물가에 가까운 게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6.5% 오르면서 지난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 결국 이런 물가 지수를 가장 유의미하게 이제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의 네.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 네. 자, 그러면 3개월 연속 5%대 물가 상승인데 네. 기준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달 24일 날 그렇죠. 금통위가 열리잖아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5%를 크게 지금 웃돌고 있는데 이게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시그널로 작용이 당연히 될 거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면 통화 정책을 이 성장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실 물가가 쉽게 안 꺾일 거라는 전망이 선행지표 흐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물가 선행지수인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표가 이 한 달에서 석 달 뒤쯤에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지난 8월 하락하면서 진정되는 듯 했는데 9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수입 물가 역시 지난달 24% 급등을 했고요. 또 이 지금 역시 고환율 수입 물가에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여전히 고환율도 여전하고요. 국제 유가도 지금 뭐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평균 200만 배럴로 줄이기로 했는데 물론 뭐 큰 충격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100를 또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계속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 사실 대출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뭐 가파르게 올랐죠. 네,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같은 이 시중은행 대출 최고금리가 모두 이 세 가지가 모두 연 7%를 넘어섰습니다. 네. 요즘 대출금리 너무 올라서 이 삶의 질이 팍팍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뭐 한국 경제를 떠받쳐 뭐 버팀목이다 했던 그런 소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 한국은행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통위 전에 이제 미국 FOMC의 그 결과를 굉장히 신경을 쓸 텐데 네. 이제 곧 결정이 되죠, 그렇죠. 네,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죠. 네. 이번에도 이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다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미국도 8%대로 물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어젯밤 발표된 그 미국 9월 채용 공고 건수가 예상치인 930만 건을 넘어서서 1,072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8월보다 증가한 수치고요. 또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지금 봤듯이 채용 공고 건수를 봤듯이 고용 시장이 아직 견조하다 이런 그렇죠. 걸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올려도 된다. 뭐 이런 지금 그런 게 나오면서
가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는 게 더 선명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도 사실 이런 영향으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좀 더 중요한 게 사실 내일 0.75%포인트 올리는 것보다 지금 이번 인상 이후로가 더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요. 이 도대체 언제까지 올리냐, 얼마나 올리냐, 이 파월 의장이 던질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김진일 고려대 교수 모셔서 들어본 바에 따르면 교수님도 이제 0.75 이번 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한지영 기자 말했듯이 과연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남은 것이 어떻게 될지, 과연 시장의 기대처럼 어떤 속도 조절론대로 갈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인플레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계속 갈지,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파월의 입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렇게 또 분석을 내놨는데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달 거에 대해서 시장도 역시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사실 지금 상황이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잖아요. 물가가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전망이나 해석도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12월도 11월과 마찬가지로 0.75%포인트 올린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12월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그런 전망, 희망 섞인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들도 다 갈리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긴 하지만 금리를 아예 떨어뜨리는 건 당분간 힘들다는 분석, 심지어는 2024년이나 돼야 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예측도. 사실 이게 한 몇 달 전만 해도 내년 중반기에는 뭐 금리 인하,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폭의 어떤 줄어듦이 아니라 인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 후나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반대로 해석해서 기대감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공격적인 이 금리 인상 시기는 이제 지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좀 진전을 봤다, 뭐 이런 유럽 은행의 어조 변화가 좀 있었고, 또 영국 이슈에 대한 뭐 조금 긴장이 완화되고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이런 걸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다음 달에는 이번 달보다 이 낮은 0.5%포인트만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 번만 이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올릴 거라고 이런 게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파월 의장이 뭐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도 긴축하겠다, 뭐 이렇게 신호를 준다면 시장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경제연구원들이 이제 미국 금리의 연말 상단에 대해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0.75, 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하는 게 확실히 되면 한 4%가 되게 되고, 심지어 어제 이제 김진일 교수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5%대 얘기도 이제 충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금리하고 이제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결국 이게 커지면 우리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우려, 또는 어떤 사람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게 큰 자본 유출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좀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고 해요. 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인데요. 이 한국과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0.52%에서 1.12%포인트 요 사이로 차이가 나야지 안정적이다, 저도 좋은 거다, 이렇게 1.1 정도. 네, 그래서 좀 봤더니 한국의 4분기 적정금리 수준이 3.73에서 4.02, 그러니까 3.73에서 4.02로 이제 봤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0.23에서 0.77%포인트 높은 수준이거든요. 지금이 우리 기준금리가 3%니까 이 적정금리 수준을 따라가려면 0.75%포인트를 11월 금통위에서 적어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미국의 이 4분기 적정금리도 4.5%에서 4.85%로 시장 전망치보다 좀 높아요. 그렇죠. 시장 전망치가 4.25에서 4.5%인데 이걸 웃돌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발표될 자이언트 스텝 가게 되면 이 4%가 된다고 하면 12월에는 적어도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 가야지 여기에 충족을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11월에 이제 좀 제가 계산을 따로 좀 해봤습니다. 근데 11월에 우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가서 3.25%가 되고, 아니 0.25로 올리고, 그리고 미국이 11월에
11월, 12월 연속 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서 4.75%가 되면 11월 이 자이언트 12월 빅스텝을 가게 된다. 그럼 4.5%가 돼서 그 차이가 이 적정 기준금리 차를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둘 다 자이언트 스텝을 간다. 그럼 4.75고 12월이 자이언트 스텝, 12월이 빅스텝이면 이제 4.5%가 돼서 그래도 이제 그 차이가 적정 기준금리 차를 넘어서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만약에 빅스텝을 간다. 그래서 3.5%가 되면 미국이 11월 이 자이언트 스텝, 12월 빅스텝을 가져야 간신히 1%포인트 차로 적정 기준금리 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지만 결국은 뭐 앞으로 일정을 고려를 했을 때 기준금리 폭이 커지는 거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0.5, 0.5. 저쪽은 0.75, 0.5 이거를 감안해도 충분히 지금 이 현대경종에서 예상하는 적정 금리 차이보다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에서는 좀 한미 금리 차가 좀 커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방점을 두고 어떤 금융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또 리치고 김기현 대표를 모시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도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제 밤에 내려질 결정 그리고 파월의 어떤 코멘트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면서 이제 11월 말에 있을 우리 금통위 결정도 좀 예상을 해보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지영 기자 경제소식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SBS 경제뉴스 좀 짚어보고요. 6시에 제 예고해드린 대로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정책 최근에 뭐 좀 부동산 시장 최근에 좀 주춤 좀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금융정책 대출 규제 완화 또 음마아파트 재건축 허가 뭐 이런 조금 새로운 변수가 있어서 지금 동향은 조금 달라졌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통업계가 이태원 참사 애도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이 대규모 행사를 속속 취소하거나 축소하면서 국민의 슬픔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신세계그룹은 2조 원 물량을 준비했던 11월 대규모 쇼핑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소협력사와 판매사 상황을 고려해 이 일상적 수준의 행사만 차분하게 진행합니다. 이미 사고 전 행사를 시작한 롯데그룹도 9일까지 일정은 진행하되 마케팅 전략은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부터 이 각 점포 홍보물을 모두 철수했고 이 마케팅 알림 문자 발신 역시 국가 애도 기간에 일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커머스 쪽도 분위기는 같습니다. 매년 11월 11일에 맞춰 11절 페스티벌을 열었던 11번가는 문구에서 이 페스티벌을 빼고 축제 느낌의 디자인을 모두 없앴고요. 티몬 역시 헬로윈데이 관련 기획전을 없앴습니다. 정부가 각 유통업체의 대규모 행사와 함께 진행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정상 운영되지만 개막식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지자체 축제나 행사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건 마찬가지죠? 네, 이 지자체 행사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열린다는 점, 또 이 특히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라는 점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추모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행사 연기와 축소뿐 아니라 행사 의미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이 연기를 택했는데요. 오늘부터 6일까지 예정됐던 사과축제를 한 주 연기합니다. 취소 의견도 있었지만 간만에 열리는 이 특산물 대면 행사를 없던 일로 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코로나 전 100만 명 이상 관람객으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던 부산 불꽃축제는 이번 주말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추모가 우선이라는 주변 상권 상인들이 뜻이 반영됐습니다. 축제 성격을 바꾼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가 애도 기간에 국민의 날 행사를 치르는 전남 진도구는 축제를 추모제로 전환해 행사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시작이 됐죠. 이번에는 얼마나 올릴 것 같습니까? 네, 이 미국 기준금리 조정 결과는 내일 새벽쯤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0.75%포인트 올린다는 전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는 건 이 금리 인상 자체보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올리느냐, 이 파월 의장이 던질 메시지에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11월 이후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이 전망에 대한 해석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이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지지만 금리 인하는 당분간 힘들다는 분석인데요. 심지어는 2024년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가 조만간 끝난다는 기대감 섞인 해석도 나옵니다. 물가와의 전쟁에서 진전이 보인다는 유럽 중앙은행의 어조 변화나 영국 이슈에 대한 긴장 완화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다음 달 0.5%포인트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만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르게 이 파월 의장이 내년에도 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거란 신호를 줄 경우 시장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연속인데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길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D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한 달 사이 22.5%나 떨어졌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장 전 세계 D램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들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죠. 재고가 자꾸 쌓이고 이러니까 연쇄적으로 쫙 해가지고 다 그 스프라이 체인들이 다 어렵게 되는 거죠. 내년까지 이제 견디는 이제 그런 경영을.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으로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반도체와 함께 수출 효자였던 석유화학, 철강 수출도 중국 시장이 경기 둔화로 위축되자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수입은 1년 전보다 9.9%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 적자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입니다. 문제는 당분간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오래 끌고 있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달러화 강세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도 수출이 당분간 증가세로 돌아서기 어렵다고 보고 반도체와 2차 전지, 해외 건설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활로를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5%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전에 2달간 내림세였는데 석 달 만에 다시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조기우 기자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6.3%를 기록한 뒤 8월에 5.7%, 9월 5.6% 등 조금씩 내려오다가 다시 소폭 상승한 겁니다. 10월 소비자 물가는 서비스, 공업 제품, 전기가스, 수도 그리고 농축산물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5.7% 상승하였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은 9.5% 각각 올랐습니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는 6.4%, 공공 서비스는 0.8% 상승했습니다. 10월부터 인상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역시 물가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23.1% 상승했는데 도시가스가 36.2%, 전기 18.6%, 지역 난방비도 34% 뛰었습니다. 이는 전기, 가스, 수도를 개별 항목으로 분리해 작성한 2011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농축수산물은 5.2% 올랐고 특히 채소류는 21.6%나 됐습니다.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심한 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하면 4.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의 경우 6.5%로 지난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 들어 물가가 가장 높았던 7월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 6%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4년 만에 최대치인 43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물가에 각종 원자재 값이 뛰면서 인건비라도 줄여보기 위해 혼자 일하는 사장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또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을 뜻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정책 모기지가 작년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책 모기지는 장기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올해 8월까지 이 정책 모기지로 나간 금액은 11조 2,07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3조 7천억 원의 47%에 그쳤습니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었고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정책대출도 이자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외부 활동이 계속 늘면서 올해 3분기에 여행과 교통, 문화, 레저, 온라인 거래액이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집계 결과 3분기 온라인 문화 레저 서비스 거래액은 7,286억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또 여행과 교통 서비스는 123%,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44%, 가방도 19% 거래액이 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리고 동시에 해외 여행길도 다시 열리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범주입니다.